제국 일본의 전쟁 제7강입니다. 지금 러일 전쟁을 계속 강의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 강의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자,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육군 선발대가 제물포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한성에 진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1904년 2월 6일에 초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해서 위순에 있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일본이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연안에 지휘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게 2월 초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본의 지상군이 제12사단의 주력이 제물포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원래는 이 계획이 마산 지역에 상륙을 하게 돼 있는데 제물포로 상륙 계획을 바꾸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수도를 장악한 일본이 이제 대한제국, 즉 당시에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꿨죠. 대한제국의 정부를 압박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이게 2월 23일인데요.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3국의 침해나 또는 내란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어떤 황실의 안녕과 영토를 보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한일 의정서라는 것은 일본이 한반도의 군대 파견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루어질 때 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군사작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이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군사작전이 시작이 되어서 일본의 제1군, 즉 육군 제1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그 지역에 방어하고 있던 압록강 지역에서 방어진을 편성하고 있던 러시아 육군을 격파를 하고요. 러시아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다음 해 연도에 일본이 이제 만주로 1군과 2군 그리고 3군, 4군이 다 이제 편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순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텐 지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만주 일대에서 이제 승리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본의 다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사실 리순항에서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발틱 함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발틱 함대가 오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발틱 함대가 이동 도중에 이미 태평양 함대가 경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발틱 함대는 겨우 극동지역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서시마 지역으로 접근을 합니다. 일본이 그걸 간파하고 서시마에서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군이 대결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강화 회담의 개최되게 이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과 전후의 질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텐 전투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니까 그 직후에 바로 이제 3월 14일에 일본의 만주구 총사령관이 오야마 이와오 장군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정부에 종전 외교를 시행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일본이 이미 해전과 육상 지상전에서 뭐 연전연승을 했지만 이 군대가 극도로 이제 사실 피로해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참모총장이었던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 일본 군의 어떤 아주 대표 주자죠. 정한론자이기도 하고요. 또 강경론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슈번의 3존 중에 한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이노우에 이런 사람이 조슈번의 3존이라고 불리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또 일본의 총리 대신도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야마가타가 역시 반대를 하죠. 이 야마가타는 하얼빈과 페테스부르크까지 진격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야전의 만주군 총사령부의 참모장이 이제 다시 이 당시에 고다마 겐타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본국 정부에 이제 보내서 다시 재차
강화 교섭을 조속하게 개시해 주도록 재차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스라 총리하고 고무라 외상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 4월 8일 가기에서 러시아와의 지구책을 유지를 하면서 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제 서시마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고무라 외상이 주미 대사를 통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러일 강화 협상 중재를 해주도록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5월 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러한 차제에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계속 강경하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창도 있었지만 거듭 러시아가 이제 패전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이제 추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일 강화 협상에 응하기로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905년 8월 초순부터 미국의 동부 항구 도시죠. 이 포츠머스에서 강화회담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자,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 협상에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당시 이제 재무상이 대표로 참가했고 일본에는 고무라 외상이 대표로 참석했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한 달 정도 협상을 한 끝에 이제 일본이 이제 결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강화 조건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와 지도 권리를 인정하고 만주에서 동시 철병한다. 물론 뭐 러시아하고 일본군이 만주에서 동시 철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주 지역은 청국에 돌려준다. 그리고 일본은 창춘에서 리순까지의 철도 부설 권리를 양도받는다. 그 다음에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한량을 받고 그리고 일본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살림 북위 50도 이남 지역도 일본에 한량한다라는 강화 조건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강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일본 국민들은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 조약의 거부를 요구를 하고 성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다 보면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군사적 승리를 확대해서 외교적 승리로 확장하는 이 요소가 충분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청일 전쟁 당시부터 일본의 외교 목표였던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였던 이 한반도에 대한 권리 확보 그리고 랴오둥 반도와 살린 50도 이남의 한량 이와 같은 어떤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어떤 일부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강화 협상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본은 특히요 이 강화 협상을 하면서도 포스머스 협상을 하면서도 미국하고 영국과는 또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확보에 관한 협상을 비밀리에 이제 강화 협상 중에 포츠머스 강화 협상 중에 러일 전쟁 협상 중에 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어떤 내용을 확정을 하는데요. 가스라 테프트 협정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영일 동맹 조약을 개정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확보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당시에 이제 1905년 7월에 일본의 카스라 총리, 이 카스라 총리하고 미국의 전쟁성 장관이었던 윌리엄 테프트와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카스라 테프트 협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을 상호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당신들이 필리핀을 지배하시오. 일본 대신에 대한제국 보호국하시오. 이것을 서로 승인해주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카스라 테프트 협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영일 동맹을 조약을 개정을 합니다. 1902년에 이제 맺은 게 바로 영일 동맹인데요. 이 8월 12일에 어떤 내용을 영일 동맹을 개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동아시아와 인도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수동맹의 성격을 강화하게 됩니다. 공수동맹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 발발하면 서로 전쟁을 지원해주는 이런 어떤 확약을 공수동맹이라고 그러죠. 이런 공수동맹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권을 영국이 승인을 해주고 대신에 일본은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갖는 특수이익을 승인하는 조항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 한반도를 결국은 일본이 보국화하기 위해서 이 미국과 영국과 이런 어떤 개별 협상을 해버렸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일본의 그 개별적인 협상 노력은요, 과거 청일 전쟁에서 사실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고 나서도 독일과 러시아와 프랑스의 삼국 간섭에 의해서 랴오둥 반도를 결국은 손에 얻지 못하고 내주었던 이런 뼈아픈 외교적 실패를 이번 러일 전쟁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의지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랴오뚱 반도의 청일전쟁 승리 이후에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이 랴오뚱 반도를 반환했던 이 외교적 굴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이제 강화 조약을 이제 성공적으로 또 체결을 한 다음에 일본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냐면요. 우선 이 랴오둥 반도와 사할린 50도 이남과 한반도로 이제 이 일본의 판도가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일본은 랴오둥 반도에 관동 총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창춘 이남의 동철 철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창립하는데요. 그리고 이 철도를 경비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제 관동 총독부의 수비 병력을 이제 또 배속을 시키죠. 자, 이 병력이 나중에 이제 이 관동군으로 재조직이 되는데요. 이게 1919년. 결국은 이 관동군에 의해서 나중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은 남만주에 대해서 행정, 경제, 군사적인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제 일본은 사할린 북위 50도 이남 지역을 획득을 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일본은 지배기구를 이제 갖추기 시작합니다. 1905년 8월에 사할린 민정서라는 행정기관을 설치를 하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사할린청으로 2년 후에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할린 지역의 경비부대로 일개 대대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39년도에는 이게 혼성여단 규모로 확대가 되게 되죠.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그리고 카스라 테프트 협약, 영일 동맹의 개정 등을 통해서 일본의 이제 권리가 이제 승인이 되었죠. 한반도 보호구에 대한 일본의 권리가 이제 이미 승인이 되었죠. 그래서 1905년 11월 당시에 추미른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파견합니다. 그래서 제2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서 외교권을 장악을 해버리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도 이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 추미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천황의 그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통감부 설치에 따라서 12월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일전쟁 때 이 타이완을 일본이 획득을 해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독부를 설치한 것과는 조금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달리 적용했는데요. 일본은 그만큼 굉장히 이제 주도 민밀하게 우선적으로 1단계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군사와 사법권을 또 박탈하고 그 이후에 1910년에 이제 이 한일 강제 병합을 추진하는 이런 아주 주도 면밀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를 이제 대한제국을 완전히 병합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 고종 당연히 이제 대한제국의 대신들이나 고종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죠. 그런데 일본은 어떤 논리를 펴냐면, 자,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러시아를 하고 전쟁을 벌여서 대한제국의 영토를 보전해 줬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 적반하장격으로 설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에 대신들을 압박을 하고요. 뭐 한규슬 총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 이완용 등을 비롯한 이 대신들을 이 압박을 해서 결국은 이 고종에게 한일 협약 안에 강압적으로 제시해서 조인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을사늑약이죠. 1905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일 강제 병합은요, 일제의 식민 통치는 이 청일 전쟁, 즉 그 앞에 이전에 이 정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강의 지금 하고 있죠. 정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 1강의 내용이 정한론입니다. 한국 정벌에 대한 논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94년에 이제 이모군란을, 그 이전에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국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죠. 이모군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군비 정강을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점점점 이제 제국의 어떤 으로 나아가면서요. 이어서 이제 청일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청나라의 영향력을 제거를 하고 이어서 러시아를 또 공격해서 러시아 전쟁마저 이제 승리하면서 완전히 이제 한반도를 장악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를 병합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과거의 이 정한론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청일전쟁, 러시아 전쟁을 거쳐서 지금 이제 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게 된 겁니다. 이어서 나중에는 5년 후에는 이제 강제병합, 즉 경술국치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잘 우리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을 먼 나라의 어떤 뭐 일본과 어떤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청일전쟁도 그렇고 러일 전쟁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초기 전투는 다 한반도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주나 또 랴오둥방도, 산둥방도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그리고 을사늑약 그리고 한일 강제 병합 같은 거는요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이었던 국왕이었던 고종에게 이제 이 한일 협약안을 강압적으로 제시해서 결국은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일 협정의 어떤 정당성 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학자들은 뭐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국제법학자였던 프란시스 레이 같은 사람들은 1906년에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이 어떤 공격적, 즉 강압적으로 이 한 이런 방식은 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보장된 조약 체결의 방식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대해서 외교적 권리에 대해서요. 앞에서 외교적 권리를 1차적으로 박탈했죠. 더해서 군사적, 사법적 권리마저도 박탈을 하게 됩니다. 즉 1907년 7월 24일에 제3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요. 재판소와 감옥소를 신설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뿐만 아니라 제3차 한일협약 즉 2년 뒤에는 이 군대를 해산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 어떤 권리도 박탈을 해버리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일본 제국의 판도가 이제 이 청일 전쟁 때 획득했던 타이완에 더불어서 러일 전쟁 이후에는 한반도, 랴오동 반도, 사할린 북위 50도 이남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일본의 이제 정치가들은 향후 일본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검토하게 되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전략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국 진취론인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와 미국을 가상적으로 설정해서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라는 어떤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방수 자위 전략입니다. 이륙 지역에서 획득한 영지를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본토 방어에 주력을 하면서 오히려 통상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방수 자위의 전략론입니다. 앞에 말한 개국 진취 전략론은 주로 이제 군부들이 주장한 것이죠. 참모본부의 뭐 다나카, 기치 중자나
그다음에 육군 대신했던 데라우치, 육군 원수였던 야마가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수 자위 전략론은 주로 이제 해군 대학에서 이 교관들이 일부 이제 뭐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뭐 사또, 타로 같은 이런 대자가 자신의 강의록을 모아서 1908년에 이제 제국 국방사론을 이제 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개국 진취의 전략을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방수자위 전략을 제시한 것이죠. 자, 이 사토가 이러한 방수자위 전략을 제시하게 된 근거는 배경은 뭐냐면요. 대영 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대영 제국이 유럽 대륙에서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영국이 유럽 대륙을 직접 정복을 하지 않고 영국이 해군력을 강화시켜서 세계 교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대륙에서 획득한 영지들을 포기하고 본토 방어에 힘쓰면서 독일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해군을 정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또나 언론인들이 주장했던 이런 어떤 내용들은 주로 대륙의 팽창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교역과 통상에 중점을 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어떤 전략론이죠. 그런데 이런 전략론들은 러일 전쟁에서 이 성전을 거듭한 일본 육군이나 해군이 생각과는 달랐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했던 일본들은 이미 팽창적 이 국가 전략에 대해서 이미 취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어떤 방수 자위 전략론은 크게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향후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정치계는 개국 진취의 전략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러시아라는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일본은 국가의 판도나 국가 전략 측면에서 팽창 지향적 성격의 제국으로 점점점 변모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제1강 조선 정벌론부터 논쟁으로부터 청일 전쟁, 러시아 전쟁까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1차 세계 대전에 일본이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영일 동맹이 이제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는데요. 제1차 세계 대전에 뛰어든 일본의 이야기를 제국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다음 8강부터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